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한혜연 수석 평가사님 모시고요. 이제 점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았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그래야지 어떤 부분이 더 좋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다른 분 점수를 목차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분도 고득점이에요. 67.5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과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은 모든 쟁점을 다 맞추셨고요. 그 일반적인 서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번 문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판매권. 네. 네.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소물음이 이제 1, 2, 3, 3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처음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물음부터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물음만 이렇게 빠르게 봤었는데, 일단 1번이 환매권이 나와서 다들 환매권 논점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올 게 나왔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물음을 살펴봤고, 근데 약간 특이했던 점이 법적 성질은 그럴만한데, 물음 2에서 이게 거의 비슷하게 기출에 그렇죠. 이미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물음 2를 받고 왜 또 이걸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 가졌고 물음 3에서 이제 그렇죠. 물음 3번이 우리가 이 물음을 봤을 때 물음 3번에서 요 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요 네.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맞아요. 활동을 하면서 전혀 그럼요. 우리가 하지 않는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갸우뚱했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성결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물음 1이랑 물음 2를 다 완성을 시킨 후에야 이게 성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였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하자의 승계 적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불가쟁력 이 그렇죠. 말이 너무 그렇기 셌어요.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물음 3은 봤을 때 너무 접해보지 않았던 형태여서 일단 제꼈고요. 하자의 승계인가 이러고서 그냥 했고 일단 아는 것부터 먼저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음 1에 판매권이란 소송 성질 적으라는 거 적고 각각 설명하라 했으니까 그거 적고 그리고 물음 2는 이제 판례 문제니까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적어주자. 그리고 판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쓰는 스킬이 이게 다 선이행, 동시이행의 한병 이게 다 판례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물음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고 썼어요. 여기 물음에 있는 거를 단어들을 판례, 그대로 네, 이거를 약간 힌트 삼아가지고 그 판례를 적을 때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떨리는 그때에 제가 잘 외워놨던 거라도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잘 안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 상당액의 차익을 지급할 것을 이 부분은 뒤에 있는 거는 그리고 앞에 있는 것까지도 거의 다 판례에서 있었던 문장들이잖아요. 이거는 물음을 그대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물음 보고 썼어도 판례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 들게 이걸 그대로 거의 적어서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여기 환매 대상 토지의 가격 상승부터요. 네. 주장할 수 있는지 네. 여기까지가 판결문에 있는 맞아요. 판결 요지 그대로기 때문에 네. 이거 그대로 베꼈으면 판결 요지를 정확하게 쓰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원래 원본과 비슷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음 2까지 왔을 때 이제 물음 3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자의 승계라고 저도 정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한 구석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처분이 없었어요. 후행 처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하자 승계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뭔가 승소 여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하자의 승계가. 그래서 이거 하자의 승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대체 뭐지? 하고 했을 때 제가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물음 간의 연관성을 찾고 그걸 제 나름대로 목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음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으로 물음 1에서도 법적 성질에 사건이 나와요. 사건, 민사 나왔죠? 그리고 물음 2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거 나왔죠? 이거 민사 소송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수상했어요. 왜 자꾸 민사를 물어볼까? 왜 민법을 물어보지? 우리한테? 우리는 행정법 시험인데? 그러고 나니까 결론이 우리 시험에서 민사 얘기 나오는 건 딱 하나 있지. 성결 있지. 성결에서 효력 유무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찾는 게 이제 공부를 토대로 해서 내 지식으로 우리 시험 범위를 염두하고 이렇게 찾는 건데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불가진력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맞아요. 하자 승계로 네. 많이 빠졌는데 쓰면서도 알았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요. 이제 쓸 게 정 없으면 이건 아니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백지로 낼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요거 잘 피하셨고. 네, 근데 요 불가증력이라는 단어를 왜 준 거냐면 네. 불가증력을 주지 않으면요. 재결 취소나 재결 무효 소송 이런 거 걸어버리면 원인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소유권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불가증력을 주면서 네. 이제 이 재결 취소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우리 평가사님이 31점을 받으셨어요. 31점이면 40점 만점 중에 31점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점수를 준 건데 이거는 그냥 붙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딱 본 다음에 너 누군지 모르겠으나 붙어라! 하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1번을 80% 정도 득점할 사람이 2번, 3번, 4번이 못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뒤에 것도 잘 쓰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라. 이제 이런 걸로 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고득점 점수도 이제 28.5점입니다. 이것도 7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70%가 좀 넘죠.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이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그냥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이냐 사건이냐로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법적 성질에서 공권, 사건, 채권적 효력설. 여기도 공권, 사건,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이제 형성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이제 당사자 소송, 민사 소송, 이제 행정 소송, 민사 소송 들어갔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문항별로 점수가 있으면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점수를 받았는지 볼 수 있겠지만 문제 총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1번, 2번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거의 대동소이해요. 1-1번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 현저히 변동된 경우의 의미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에 이제 우리 법조문도 그렇고 환매대금이 이제 현저히 변동됐다라면 그때 이제 법원 가서 다퉈라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써준 것이 아마 이 두 답안의 차이는 이제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문 내용이 충실했다. 그래서 뭐 얼마가 됐든 점수가 조금 더 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답안 쓰는 이제 고전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네. 문제의 소재를 물음 1, 2, 3으로 위에서 이제 한 번에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세 개를 묶어서 한 번에 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앞에서 문항별로 쓰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답안을 취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일단은 제가 제 답안의 특징은 문제별로도 논점의 정리랑 물음의 해결을 잡아주고 그리고 물음별로도 논점의 정리, 물음의 해결을 또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안을 쓰다 보면 정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약간씩 다 쓰는 문장이나 단어는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묻는 말에 대답을 내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제 답안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역할도 좀 했어요.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뭔가 쓸데없는 말을 또 너무 길게 하진 않았는지 그렇게 물음별로 또 정리를 해주면서 제 스스로 체크하는 역할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쓰면 약간 이제 중복되는 내용을 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면이 좀 많이 할애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 내용을 쓰거나 혹은 분량은 총 20페이지 중에서 20페이지 다 꽉 채우신 거죠? 23페이지. 23페이지. 아, 그러면 보통 사람은 따라하기 힘들겠는데요? 약간 그런 그렇죠. 면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보는 순간, 네. 아, 이 분량이 상당한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대신에 네. 저는 이렇게 문제별로 물음의 소재 같은 거를 논점의 정리 같은 걸 해줄 때 이거를 거의 물음별로 한 줄씩 최대한 짧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래서 좀 시간 안에 들어왔던 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징이 논점의 정리랑 물음의 해결은 짧게 썼어요.
필력이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23페이지면. 맞아요. 네. 근데 좀 손이 빠른 편이긴 했어요. 자, 우선 이제 물음 1번에서는 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이제 요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없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희 스터디 문제로도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현저히 변경된 경우 의미를 정확하게 법조문으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건 동시 이행 항변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뭐 사실 이제 기출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쓸 수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출인데 기출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한두 번 나온 문제 기출은 잘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 나왔죠?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일부 취소도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취소하고 이 문제는 기출만 잘 봤어도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이 두 답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은 이제 문제 소재 이제 동시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쓰셨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의의를 쓰셨고 이제 관련 판례 이제 원체 유명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검토 내용 써서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목차만 봤을 때는 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판례 내가 알고 있어. 판례 알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알아 몰라 이제 이런 싸움이었고 지금 이제 다른 또 이제 고득점 받으신 분은 이제 현저히 상승한 의미, 이번은 또 여기다 쓰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의 대응 수단에서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이렇게 다 안 된다 하고 판례를 다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봤을 때 눈에 한 번에 딱 띄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냐면 의의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의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의의를 굉장히 모든 단어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문제 물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의의는 꼭 밝혀주고 가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한 의의를 저희가 외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받고 이거 저 처음 써본 거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정말 그냥 단어를 풀어서라도 설명을 했어요. 그냥 짧게 그 대신에 짧게 해서 좀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만큼 좀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때 좀 허접해 보이더라도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적어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렇죠. 이 목차로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전년도 수석, 법규 수석을 하신 분도 그분도 이렇게 의의를 굉장히 꼼꼼하게 쓰셔가지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분도 소송 요건이 나오면요 취소 소송 개념 쓰고 소송 요건 개념 쓰고 대상 적격 개념 쓰고 처분 개념 쓰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역시 우리가 흔히 이제 의의를 이제 인사하고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남들은 인사를 한 번 했는데 지금 혼자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억이 남지 않을까요? 예, 채점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3번은 보고 깜짝 놀란 파트들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들 치고 성결 문제를 공부를 뭐 안 한 수험생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연차나 공부량이 쌓이면. 그래서 우리가 쟁점이 성결 문제다라는 것은 별로 크게 얘기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결 문제 논의가 들어갔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점수 고득점 받으신 분도 이제 성결 문제에 대한 이제 기본 내용을 다 썼습니다. 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죠? 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이게 하자 승계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필요조차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효과를 줬냐면 하자 승계를 쓴 오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채점을 하다가 하자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성결 문제 하자 승계 다 썼는데 성결 문제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하자 승계는 이래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이걸 보면서 출제자가 더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이놈들 확실하게 모르는 놈들이었구나 하면서 너희들 다 틀려 해서 점수를 그냥 확 후려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무효인 경우가 원래 이제 우리 그 제주도 유원지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주도 유원지 사건이 이제 무효로 판결이 되고 재결이 취소가 되고 나서 많은 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이 환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다 이제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사로 가서 해결을 하라. 그 판례가 이제 이렇게 쟁점화되어서 나왔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판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서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고득점 답안하고 비교했을 때 한 3점 정도가 여기서 나온 차이가 아닌가. 왜냐면 지금 옆에 있는 고득점 답안이 기본 쟁점 이론만 쫙 나열이 됐고요. 거기 없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두 개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킬이고 그 시험장에서 이제 감각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써야 되겠다? 일단 5번 목차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저도 처음엔 하자의 승계를 생각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장 안에서. 그래서 저도 아까 도승하 평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 거 알고 안 썼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하자의 승계를 썼다면 분명히 일부 점수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도 그 점수 또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목차를 넣었고 6번 목차의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논점마다 좀 남들과 좀 다른 목차를 쓸 수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게 있다면은 차별화 전략으로 한 그런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선결 문제에 효력이 나온다면은 나는 무조건 취소 또는 무효랑 비교를 해서 보여주겠다. 이거를 제가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제가 평소에 다짐하고 있었던 게. 그래서 선결 효력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취소로 나왔으니까 그럼 무효랑 비교를 해줘야겠다 해서 무효랑 비교를 하려는데 그러면 판례에서 찾는 게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판례가 혹시 있었나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그래 그 판례가 있었지. 그리고 이 비교 판례까지 적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물음 3번이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기존에 있었던 무효사유 수용재결 무효사유여가지고 소유권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취소 사유로 바뀌어서 나온 문제였구나. 이게 결국에는 판례 변형 문제였구나. 그냥 여기까지 그 문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어느 정도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내심 이제 계속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문제 1번을 보면 이제 고득점의 비결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이론 여기 이제 충실하게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이제 사안과 관련된 이제 판례를 이제 그대로 잘 쓰신 건데 네. 여기서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판례인데요. 자, 판례. 네. 토시 하나 틀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틀려도 되죠. 맞죠? 저도 네. 그래요. 저는 토시 2개 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세 개도.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판례마다 핵심 판례 요지에는 핵심 단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걔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면 저도 무효 이거 판례가요. 정말 솔직히 저는 성결을 알긴 알았지만 제가 문제 1번에서 5분에서 더 썼어요. 시간을 좀 더 쓰면서 정말 손이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떨리는 그 와중에서 이 무효 판례가 기억이 나긴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았어요. 여기 복기로 옮긴 거는 제가 좀 이 판례를 적었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고 적은 거기 때문에 완벽해 보이지만 시험장 안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판례를 썼다는 걸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어떻게든 가져가려 했던 단어가 실시계획 인가고시 그게 뭐 무효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거만 이제 들어가면은 아, 얘 그 판례 썼구나. 약간 이렇게 알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어필을 하겠다라는 그 집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필을 했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어필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기본에 충실한, 이 기본의 충실성이 바탕을 해주니까 이제 더 빛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네. 개별 공시가와 관련된 주제가 나왔는데요. 영원한 1순위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나온다 했는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나오다니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름이 돋았었는데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나왔구나. 평소에 진짜 중요하게 다들 강조하셨던 게 진짜 나왔구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슈 쟁점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한번 네. 바로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이 23점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득점 받으신 평가사님이 19점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은 서술만으로 이제 간단히 끝나거든요. 먼저 이제 고득점 답안을 보게 되면 이제 거부 처분에 이제 의의하고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하고 다 썼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공시법상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신청권 인정이 되는지 전형적인 논의를 다 썼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기본적으로 60% 정도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도 보면 이제 거부 처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요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하고 이제 관련 판례 내용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나 이 기본 개념.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몫한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안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이 개념을 쓰면 밑에 부분이 흐려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의의를 빼먹지 않고 쥐어짜서 만들어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혹시 문제 부분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문제에서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목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일 큰 개념은 개별 공시지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개념은 꼭 적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핵심 단어들 정말, 그리고 저희가 별로 듣지 않았던, 평소에 잘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보다는 개별 공시지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말 유명한 애들, 그런 정말 큰 애들, 그 애들은 한번 잡아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의의는 무조건 썼어요. 의의부터 시작해야지 저는 글이 써지더라고요. 자, 근데 의외로 이제 문제 2번에서 네.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자, 이제 물음 2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정사유였는데, 이 정정사유에서도 두 답안을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제 그 기본 요건과 관련된 법조문은 전부 다 꼼꼼하게 잘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소구표다, 뭐 이제 이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23점하고 19점이면 4점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10%가 넘는 분량이에요. 점수로 30점짜리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분량이 남들보다 많지 않았을까 분량 싶다라는 많았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30점이기 때문에 6페이지잖아요. 네. 실제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분량 어느 정도 오버해서 쓰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정말 페이지 수를 이렇게 세고 내진 않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23페이지를 썼는데, 근데 그 분량이 40점 차이가 제일 많아요. 40점, 30점, 20점, 10점 이렇게 그 분량이 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꽤 많이 써가지고요. 저도 보통 6페이지 쓰시죠? 보통 그렇죠? 네, 많이 쓰면 6페이지 꽉 채우죠. 저는 6페이지보단 넘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6페이지 네. 넘겼죠. 그 목차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분량만 받쳐준다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아마 양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꼼꼼한 개념을 잘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 2번에서 만약에 점수를 못 받았다면 이렇게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 수석 답안하고 또 고득점 답안하고 두 개를 보고 본인 스스로가 이걸 기준으로 답안지 열람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열람을 해가지고 이거랑 뭐가 다른지를 봐서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막 감점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점수가 딱 맞게 나와요. 근데 2번에서 50%도 득점을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2번이 거의 전멸이었어요. 예. 그걸 보면 아마 법조문을 많이 누락한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봅니다. 자, 이제 3번인데요. 3번은 이제 일부 취소 문제. 네, 일부 취소 가능성이었는데, 네. 점수가 3번, 4번은 점수가 똑같더라고요. 네, 3번, 4번은 점수가 똑같은데, 보시면 이제 13.5, 13.5. 이것도 거의 70% 가까이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득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부 취소는 이제 또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변경의 의미와 일부 취소가 재량행위인 건 가능하냐 이제 그거였는데 이 업무 정지의 취지와 법적 성질 재량행위 쓰셨고 여기도 이제 업무 정지점은 재량행위 쓰셨고 변경의 의미 그리고 일부 취소 가능성 완전 똑같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목차 분량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났었겠지만 그래도 이 뭐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3번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 목차를 보세요. 재량행위, 변경의미, 판례 요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제 그걸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너무 간결하게 잘 쓰셨어요. 이 정도 쓰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제 1번 40분, 30분, 20분, 10분 이렇게 배점대로 시간 다 가져가는 편이었고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10분을 꽉 채워서 썼어요. 문제 3번. 그러면은 문제 분석 시간은 어떻게 잡으세요? 문제 분석 시간은 따로 잡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규 같은 경우에는 물음을 그대로 물어보는 편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문제 1번에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좀 숨겨져 있긴 했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그냥 법적 성질을 써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런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시간을 썼지만 나머지 정말 떠먹여주고 있는 그런 이거 쓰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있는 거에는 문제 분석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암기가 철저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보면 기계처럼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었고 설문 2번은 이제 성실의무, 법인의 성실의무인데 이건 한번 출제가 됐었고 스터디 때도 이제 모든 학원의 스터디 문제에서 최소 한 번 이상 무조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고 학원에서도 많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관련 판례를 꼭 빼먹지 않고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판례를 쓰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법조문만 설명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조금 점수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사안의 경우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라고 해서 포섭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설명하라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포섭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좀 의도하고 일부러 하신 건가요? 목차를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의도했죠, 당연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너무 유명한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답안이 다 똑같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문제일수록 튀자 이런 느낌이 더 컸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논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잘 물어봐도 이게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평범한 문제인 같은 경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답안지를 쓰는 이제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써주신 건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습관처럼 되고 이제 인이 박혀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구나. 이 목차만 봐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차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있는 거 없는 걸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채점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인데요. 문제 4번은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 등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의무죠.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을 주겠는가 이제 그 내용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 점수가 똑같습니다. 거의 이게 물론 이제 7점 받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6.5점이면 거의 최고 점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자, 이제 양쪽 답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법조문 당연히 다 들어갔고요.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조문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고요. 필요한 조치 여기도 이제 다 조문 내용 그대로 다 썼는데 이게 좀 특이하세요. 자, 보시면 여기 양자의 관계인데 시행령 내용은 몰라서 잘 못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차는 있지만 내용이 디테일하게 정치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억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만약에 보험 써먹었으면 10일 이내 다시 계약해야 된다. 자, 요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쓰셨어요. 그리고 행정상 제재도 여기서 뭐 이제 업무 정지 같은 것들 강조하시고 이제 과태료 다 써주셔서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문 위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정말 알차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목차만 봤을 때는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답안지 2페이지에 축약시켜서 썼을까? 이건 무조건 오버했다. 넘기지 않고는 쓸 수 없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수석 답안을 봤는데 의의하고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는 20페이지에 쓸 수 없는 분량이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 답안지를 20페이지 넘기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나 쫓아할 수는 없고요. 자기 이 쓰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또 줄이셔야 돼요. 근데 14쪽을 쓰고 62점을 받으신 분이 또 있어요. 14쪽이면 7장이거든요. 7장을 쓰고 62점이면 이 필력이 느리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서 분량을 적게 썼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양이 많다고만 해서 점수를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일단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양이 많을수록 정확한 내용 더 많이 들어가면 그때 훨씬 더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있는 답안을 보면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자, 행정상 지제인데 정확히 뭐가 적용되는지 몰라서 의의하고 법정성질 쓰고 자격취소 뭐 이런 경우만 썼다. 그리고 법조문 다 썼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거나 썼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근데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답안지에 자신은 없는데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은 알고 썼는데 정답이었고. 그래서 알든 모르든 외워서 잘 써서 맞추기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은 이 점수가 왜 나왔는지 알고 납득하는 것이고, 이제 정확하게 잘 몰랐으면 이런 거 썼는데 그냥 점수가 잘 나왔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거고,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요. 1번하고 2번은 거의 행정법 쟁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법 쟁점 잘 쓰고 관련 판례 강조하고 정확한 서술,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물어보는 것에 집중해서 군더더기 없게 썼고, 3번하고 4번은 이제 법조문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별 조문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조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에다가 법조문 쓰실 때 법 이름을 풀로 쓰시나요? 아, 법 이름. 법 이름. 약간 법 이름은 맨 처음에 말을 할 때는 풀로 썼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약칭으로 감정평가법, 네. 부동산공시법, 이렇게 토지보상법 이렇게 행정소송법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한 번만 나오는 경우에는 가로치고 이하법이라 합니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문제 1번에서만 해주나요? 아니면 문제마다 해주시나요? 문제마다요. 문제마다. 약간 문제마다 했던 것 같아요. 문제마다. 네. 문제마다 약칭으로 네. 이제 언급을 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평가서 보면 이 앞에 제자 붙이세요? 아, 제 붙였어요. 그러면 제 28조 네. 제 2항 이렇게. 그 평소에 그렇게 쓰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까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습관은 제 28조 제 2항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유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제자를 뺐다고 해서 그게 몇 조인지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생각났어요. 제가 그 조 앞에는 제를 붙이려는 습관을 되게 많이 들였고, 근데 항은 이항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네. 뭐 이렇게. 네. 이거 많이 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하긴 했어요. 그렇죠. 거의 안 하고 네. 정말 급할 때, 정말 시간 없다 이럴 때. 근데 이 항 앞에는 제는 잘 안 붙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법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나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 앞에 이 제자가 있어야 그래도 이제 모자를 제대로 쓰고 들어온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써주시는 게 좋은데, 시험에 이제 그 빨리 써야 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꼭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근데 이제 다 내용까지 정말 잘 써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득점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시나 이제 기본 이론 잘 맞추셨고, 네. 그리고 이제 판례 잘 맞추셨고, 네. 그러니까 이론이 정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례 네. 다 이제 쓰셨고, 이제 조문이 정확하다. 근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그거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서울대 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교과서밖에 안 봤어요. 막 그 얘기 같은데 꼭 느낌이.
이제 기본에 이제 뭐 장사 없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렇게 기본에 충실히 답을 주신 우리 한혜연 평가사님께서 또 이렇게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좀 요령 피우지 마시고 천천히 순서 있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렵게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목차 분석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또 취업을 하셔가지고 또 현업에서 또 이렇게 활기차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업계에서 또 볼 수 있다면 또 이제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 기운 내시라고 좀 응원의 어떤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도 제 기준에서는 정말 꽤 오래 공부하고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좌절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정말 올해도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진짜 하다 보니까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하니까 이게 점수로 그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셔가지고 업계에서 저도 뵙고 한혜연 평가사님도 뵙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